이번에는 스페이스 레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스트럭처,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앞서서는 결정 구조를 2차원으로 주로 살펴봤죠. 이 베이직, 실제로 고체는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베이직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그 3D 유니셀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모두 사실은 기본 모양은 정육면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정육면체의 원자들이 각 꼭지점에만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심플 큐빅이라고 해서 SC라고 줄여서 더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그 부피의 중간에 원자가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고 그러고 BCC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꼭지점뿐만이 아니라 6개의 면에 그 원자들이 하나씩 더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해서 FCC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큐빅 구조에서는 이제 이 용어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를 레티스 콘스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레티스 콘스턴트. 여기서 이제 유효 원자수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효 원자수의 경우는 자 이거는 몇 개의 큐빅에 의해서 공유가 되는 거죠. 3차원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밑에 4개가 있고 위에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8개의 큐빅에 의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유효 원자수는 8분의 1개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플 큐빅의 유효 원자수는 8분의 1개가 8개가 있으니까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된다. 바디 센터드 큐빅 같은 경우는 이 한 개에다가 그 채심, 그 가운데 있는 하나가 더해지는 거니까 2개가 되는 거고요. 페이스 센터드 큐빅 같은 경우는 꼭지점에 있는 거 다 모으면 1개가 되는 거고, 자, 이 면의 중심에 있는 거는 2개의 큐빅에 의해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개짜리가 6개가 있는 거니까, 그쵸? 3개. 그래서 유효 원자수는 총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 만약에 요 그림은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은 쉽게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원자의 크기를, 지금 작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크기의 원자가 배열이 되어 있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혹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요 원하고 요 원자가 만날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의 총 거리는 뭐랑 같아야 되는 거죠? 얘 반경 더하기 얘 반경 더하기 얘 지름이 뭐랑 같아야 된다?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루트 2a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죠? 그러면 r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자의 반경을 r이라고 하면 이게 r이 몇 개가 있는 거죠. 4r. 4개의 r이 루트 2a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r은 얼마가 돼야 된다? 4분의 루트 2a가 돼야 된다. 이런 계산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원자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건 연습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뭐죠? BCC의 WSC가 뭐가 되는 거죠? 바디 센터드 큐빅 구조, 3차원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의 위그너 자이츠 셀인 거니까 지금 요 안에 요 그림은 뭐가 될 거다? 자, BCC의 프리미티브 셀이 될 거다. 이해되시죠? 프리미티브 셀이 될 거다. 자, 그러면 그 BCC의 프리미티브 셀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BCC의 프리미티브 셀은
그러니까 그 유닛셀 중에서 가장 작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이 WSC는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 이 중심의 원자를 하나를 놓고, 그죠? 가장 가까운 원자와 이어준다. 그러면 총 몇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선을 8개를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원자와 선을 이어준다. 그럼 얘랑 두 번째로 가까운 건 이 BCC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 최심 입방 구조의 중심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이어주고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세요. 이게 왜 그려져 있는지 알겠죠? 뭐와 뭐가 얘와 얘가 만나는 선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와 앞에 있는 그 원자를 이어준 거에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이 총 몇 개가 나오겠어요? 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면이 총 8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면이 몇 개가 나오겠다? 6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14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이, 어떤 입방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뭐가 되겠다? BCC의 WSC가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 그 프리미티브 셀을 구하는 방법을 2차원으로 그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3차원에서 프리미티브 셀을 찾는 그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인 WSC 방식을 적용을 해서 구한 그런 이제 연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브라베 레티스라고 해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유닛셀, 3차원 유닛셀 구조에서 제일 간단한 거 3개를, 그러니까 3개를 배운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큐빅 구조가 됩니다. 물리전자에서 다루는 건. 육면체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육면체 구조에서는 이게 이제 ABC라는 게 그 육면체의 각 편의 가로 세로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BC가 모두 같고 그 다음에 요 축과 이룬 그러니까 요 기본 유닛 벡터들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X축의 유닛 벡터, Y축의 유닛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과 Z축이 이루는 거기 9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축과 X축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90도가 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 A, B, C가 모두 같고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인 이런 결정의 기본 그 유닛셀을 큐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플 큐빅이 있고 BCC가 있고 FCC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에서 유효 원자 수를 계산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꽉 차게 원자들을 배열했을 때 이 원자의 그 지름하고 혹은 반경하고 그 다음 레티스 콘스턴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기하학적으로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그 고체는 이 큐빅 구조만을 가지진 않아요. 정육면체 구조만을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결정학에서 얘기를 하는 건 14개의 그 결정 구조가 기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브라베 레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디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뭐 이게 결정학 구조에서 얘기하는 다른 결정 구조구나. 더더구나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반도체 소재, 머티리얼이 실리콘 이외의 그 재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1장의 인트로덕션에서 그 머티리얼의 일렉트리컬 캐릭터리스틱은 그 컴포지션 뿐만이 아니라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를 기반으로 우리가 소자를 만들 때, 그 스위칭 소자를 만들 때, 그 소재의 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정기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나머지 구조에 대해서는 배우지는 않지만 이렇게 ABC와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 구조가 있고 통상 결정학에서는 14개의 구조를 기본 구조로 해서 어, 그 실제 존재하는 그 고체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해서 첨부 파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14개의 프라베레티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레티스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러니까 결정을 놓는 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결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좌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스페이스 레티스의 원자들을 배열을 했을 때 우리가 각 고체별로 고유한 배열을 하고 있겠죠. 그럴 때 이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저, 숫자들을 갖고 지표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로 어떤 숫자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고유한 결정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결정면이 되게 됩니다. 결정면.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전자소자를 만들 때 그 어떤 뭐 실리콘의 236 플레인에다가 236 결정 플레인에다가 소자를 만들었다. 뭐 저마늄의 뭐 100 플레인을 이용해서 이 위에 전자소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이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밀러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밀러 인디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차원 결정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면을 표시를 하고 싶다. 그죠? 뭐 이면을 표면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가공을 한 거다. 뭐 혹은 이면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 면을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밀러 인디시스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X축과 Y축과 Z축의 절편을 찾아줍니다. 지금 그래서 요 이제 간격이 유닛 랭스 1로다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요거의 절편은 3이 되는 거고 그 y축과의 절편은 2가 되는 거고 z축과의 절편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 2,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러 지수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역수로 취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한대로 표현이 될 경우 그 무한대로 표현하는 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니까 역수로 취하면 뭐가 돼요? 이제 0이 되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밀러 인디시스를 표현할 때는 자, 일단 절편을 구한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한다? 역수를 취해준다.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 1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정수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공배수를 각각의 그 분모에 곱해주면 될 거니까 자 6을 곱해주면 2, 3,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은 우리가 심플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 3, 6 플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면 자, 이 머티리얼을 뭐 예를 들어서 K라는 머티리얼이라고 한다면 K라는 머티리얼의 236 플레인이다 라고 하면 뭐 굳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 면이라는 거를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규칙의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요 면을. 자, 요 면은 지금 x축과의 절편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y축과의 절편은 안 만나죠.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표시할 수 있고, z축과의 절편도 무한대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역수를 취하면 1, 0,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0, 0 플레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 x축과는 1, 그 다음에 y축과는 1, z축과는 그죠? 예, 안 만나죠.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1, 0이 되는 거고, 이거는 1, 1, 1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1분의 1, 1분의 1분의 최소 공배수 1 곱해주면 1, 1, 1 플레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요 평면하고 요 평면은 사실은 이제 패밀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패밀리. 그러니까 001 플레인하고 그러니까 001 플레인을 하고 지금 만약에 요 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축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이때는 얘가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x축과 만나는 건 1이고 y축과 만나지 않고 z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1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평면은 110이 되는 거고 요 평면은 100이 되는데 아까 제가 요거랑 요게 패밀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도 패밀리가 되는데 왜 어떤 애들을 가족이라고 하냐면 자, 이 평면을 좌표축을 돌려보세요. 요거를 좌표축을 이렇게 돌리면 지금 이게 돌린 거를 표현을 한 그림이죠. 좌표축을 돌리면 우리가 001로 표현을 한 게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그림으로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좌표축을 돌려서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은 패밀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도 사실은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면이 되는 거고, 그쵸? 얘를 이제 뒤집어 놓으면 또 이면이 나고 동일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축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X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걸 X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걸 X축으로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현만 달라지는 그런 면들을 패밀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표현을 밀러짓에서 요렇게 표현을 할 때랑 요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특정 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HKL이라는 요 면과 패밀리를 이루는 모든 면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법만 소괄호에서 중괄호로 바뀌어지면 중괄호는 패밀리를 표현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레티스 플레인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우는 규칙은 레티스 디렉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티스 디렉션은 그 면의 법선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의 법선 벡터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방향 벡터 표기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런 화살표를 우리가 벡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x 방향으로 1인 거니까 2의 x 더하기 0 곱하기 그쵸? 이런 식으로 0 곱하기 a z 방향. 요 a 벡터 같은 경우는 b 벡터 같은 경우는 이게 0이 되는 거고 이게 1이 되는 거고 이게 0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방향 벡터는 111이 되는 거고 표시할 수 있으시겠죠? 요런 것들 표시할 수 있고 자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 벡터 표시를 하게 될 때 이 파란색 같은 거는 이제 정수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요거는 그 x축으로 1이고 그 y축으로 0이고 그 z축으로 2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정수를 표시를 하게 되면 2, 0, 1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방향 벡터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꺽쇠 모양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지금 x 방향으로 지금 1이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y는 1이고 z는 1이 되는 거고. 자, 이 마이너스는 그 숫자 상단 위에 이제 막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꺽쇠 표시로 나타내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벡터 표시를 방향 벡터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벡터를 표시할 때 그, 그 단위 벡터가 되는 x축 벡터, y축 벡터, z축의 단위 벡터의 그 개수로다가 HKL로다가 우리가 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벡터 표기법에서 여러분이 배운 거고요. 레티스 디렉션은 그러니까 요 방향의 법선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00 레티스 플레인의 디렉션은 요거의 법선 벡터 중에서 제일 단순한 경우니까 이제 210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이 방향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는 무슨 플레인이에요? 111 플레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110 플레인이 되는 거지. 이건 110 플레인. 이거의 방향 벡터는, 그러니까 레티스 디렉션은 이 방향이 될 거니까 요거의 방향, 요 벡터를 표현하면 110이 되고 꺽쇠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11인 경우는, 플레인 111 경우는 꺽쇠 111과 같아요. 이게 심플 큐빅 구조의 에서는 이렇게 레티스 플레인하고 레티스 디렉션이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동일한 값을 갖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연습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플 큐빅 구조에서의 레티스 플레인을 연습을 했고, 그 심플 큐빅 구조에서의 레티스 디렉션을 여러분이 표시를 할 수 있죠. 숫자들이 지금 숫자 표현법이 그러니까 뭐 중괄호냐 소괄호냐만 틀리지 같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결정학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걸 왜 배우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들한테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장표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인 건데요. 여기 이제 실리콘 웨이퍼인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요게 이제 단결정 실리콘 고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결정 실리콘을, 그러니까 실리콘을 정제를 해서 순도가 매우 높은 실리콘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 덩어리가 보통은 이렇게 원기둥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원기둥. 사실은 이제 CG 메소드를 쓰면은 한쪽이 이렇게 뾰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실리콘 뭐라고 한다? 인곳이라고 합니다. INGOT, 인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얇게 썰은 것이, 그쵸? 얇게 썰으면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실리콘 웨이퍼를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미세 공정을 통해서 그 인터그레이티드 서큐트를 이 위에 웨이퍼 표면에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보이시죠? 요게 바로 이제 칩이라는 게 돼요. IC 칩. 그러면 이 칩이 지금 여기에 언뜻 보기에도 지금 수백 개가 넘게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 하나하나를 패키지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 많이들 봤을 거예요. 실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패키지한 게, 이렇게 듀얼 인풋 패키지, 어, DIP 패키지 형태의 그, 그 칩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 그 최종 그 생산물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이제 살펴보면 이 칩이 존재하는 거고,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칩에 뭐 저항도 있을 수가 있고, 다이오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서큐트라는 게. 그러면 이, 이 전자소자는 이 웨이퍼의 표면에서 프리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프리 일렉트론들이 어떤 면에서 활동하면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그 전기적인 특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웨이퍼 표기법을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이게 이제 200ml다. 이거는 150ml 웨이퍼다. 이건 200ml 웨이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인치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150ml면 이제 4인치 웨이퍼가 되는 거고, 200ml면 이게 이제 8인치 웨이퍼가 되는 거죠. 자, 20cm면 얼마만한 정도예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그려볼까요? 얼마 정도 뛰면 20cm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뼘이 보통 한 18cm, 20cm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웨이퍼는 지금 사진이긴 한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한 뼘을 이렇게 재보면 여러분 한 뼘보다 큰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겠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표시가 있냐면 100 서피스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표면은 100이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사실은 실리콘은 다이아몬드 레티스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기는 한데, 만약에 이 실리콘이 심플 큐빅 구조다라고 한다라면, 만약에 그러면 100 웨이퍼는 어느 면이 드러나게 그 표면을 가공해서 그 위에 트랜지스터를 만든 거다. 그죠? 그럼 이 격자 한번 그려보세요. 100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레티스. 그리고 원자들이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뭐 전자들이 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제 FCC 구조다. FCC 구조에서 100면이다. 그럼 요게 이제 그 원자들이 하나씩 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자가 이렇게 배열이 된 상태에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갖는다. 그쵸?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밀러 인디시스라는 그 규칙을 배움으로써.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전자소자 같은 경우는 어떤 서피스를 이용하느냐, 어떤 원자 배열 상태에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느냐가 그 전기적인 특성에 앞서 배웠던 특히 모빌리티에 그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정 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100 면이라는 걸 알았고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웨이퍼를 100으로 배열하기도 하고, 표면은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111로 배열하기도 하고 110으로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만 봐서는 이 웨이퍼 표면이 어떤 방향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어디다 뭐 써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웨이퍼를 만드는 그 패브리케이션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어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웨이퍼가 원래는 이제 원기둥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이런 플랫한 면을 한쪽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한 면을 만들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훅 파는 거죠. 이걸 이제 너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면 두 번째로 플랫한 면, 이거를 이제
더 좁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만든 플랫면을 프라이머리 플랫면이라고 하고, 작게 만든 플랫한 면은 세컨더리 플랫면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머리 플랫면과 세컨더리 플랫면이 저는 지금 90도로 이루도록 가공을 한 거죠. 이거를 180도로 이룰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45도로 이루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웨이퍼 가공법을 통해서 웨이퍼 표면을 굳이 우리가 어디다 쓰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100 웨이퍼다, 혹은 이렇게 노치가 있을 때 이게 100이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해서 웨이퍼 모양만 봐도 표면의 결정 방향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리콘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플 큐빅 구조를 배웠으니까. 자, 실리콘의 구조는 실리콘 레티스는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단위로 봐서 지금 보면은 이 대각선 방향으로 원자들이 있고요. 그렇죠? 대각선 방향으로 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가운데 원자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얘네들이 공유결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구조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제 실리콘이 최각전자가 4개가 되는 거니까 공유결합을 하려면 4개의 원자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4개의 원자들이 오면 각각의 원자들은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한쪽에 쏠림이 없이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지면서 균형을 이루게끔 배열이 돼야 될 거예요. 이게 자연의 신비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배열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열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공유 결합을 3차원으로 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정된 구조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 구조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만 되면 이건 이제 아직 고체가 아니죠. 고체가 되려면 이런 원자들이 무수히 많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확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다시 또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4개의 원자가 와야 되는 거니까 이 주변에 하나, 둘, 그럼 이제 배열하려면 저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붙여놓은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레티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유니셀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유니셀은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유니셀이 이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얘를 한번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위에서 보면 3차원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이 공유결합 얘기는 여러분이 왜 이런 구조가 나왔을까 하고 이해하는데 쉬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 FCC를 먼저 그려주세요. FCC. FCC 그리실 수 있죠? 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더. 그죠? 요 밑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건 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CC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각 원자에서 XY 지축으로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죠. 4분의 1씩 떨어지는 원자들 하나씩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x 방향으로 2분의 1, y 방향 4분의 1, y 방향으로 4분의 1, z 방향으로 4분의 1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얘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얘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된 거를 다이아몬드 레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FCC에서 XY 지축으로 4분의 1.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위에서 한번 볼게요.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FCC를 위에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 4분의 1씩 같다라고 하면, 4분의 1씩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FCC니까 여기가 하나가 더 있죠? 위에서 보면,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얘도 위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거 이해되시죠? 얘도 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 게 FCC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징크 브랜드가 있는데, 징크 브랜드 구조는 이제 그 요 원자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최외곽의 전자, 가장 가까운 원자와가 종류가 틀린 그 결정 구조를 징크 브랜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결정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주변 원자도 실리콘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 3호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운데가 갈륨이다. 그러면은 그 가장 가까운 데는 아르세닉이 존재하는. 근데 배열은 이런 그 형태, 공유결합한 이런 형태를 나타낼 때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징크 브랜드 구조라고 한다. 여기 있죠.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다이아몬드 구조와 징크 브랜드 구조는 그 네 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가는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 구조는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징크 브랜드 구조는 그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의미를 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FCC, 두 개의 FCC가 그 4분의 1씩 XY 지축으로 4분의 1씩 그러니까 두 개의 FCC 중 하나가 XY 지축으로 4분의 1씩 이렇게 쉬프트해서 겹쳐진 구조를 생각하면 쉽다라는 말.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 레티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개의 리얼리스트 그 원자를 갖는다. 뭐 공결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위치한 원자의 종류가 다를 때를 이제 징크 브랜드 구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얘를 그 FCC가 4분의 1씩 두 개의 FCC 중에서 하나가 4분의 1씩 쉬프트해서 만들어진 결정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얘를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셀 안에 유효 원자가 몇 개가 있느냐? FCC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FCC가 4개, 2개가 겹쳐 있으니까 몇 개가 될 거다? 8개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레티스 콘스탄트는 5.43 옴스트롱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니셀의 레티스 콘스탄트가 되는 거고, 이게 5.43 옹스트롱 정도 된다. 이 단위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실리콘 고체가 있으면 이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있습니까? 이 대답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5.43인 거니까 5.43 옹스트롱의 부피, 이게 부피가 되는 거고, 여기에 원자가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그렇죠? 단위 부피당 몇 개의 원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센티미터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5.2 곱하기 10의 22승계의 실리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숫자죠. 그쵸? 1cm by 1cm by 1cm 그 큐빅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그쵸? 굉장히 작죠? 그만한 그 크기의 정육면체 안에 원자들이 몇 개가 있다? 5.2 곱하기 10의 22승계가 있다. 그럼 전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전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실리콘 내에 있는 전자가 10의 30승계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값이죠.
그렇죠? 만약에 원자가 5 곱하기 10에 20이 승계가 있다라고 하면 아주 맥시멈 실리콘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실리콘의 원자 번호가 14번, 최각전자가 4개니까 14번이라고 한다면 원자 하나당 이제 그 1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게 전자의 개수는 이거의 이 개수의 14배가 되는 거니까 10에 24승 정도? 그쵸? 23에서 24승 정도의 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이거 10에 3승이다 이런 말 했을 때 이상한 소리네 라고 우리가 나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방향으로 봤을 때의 탑뷰. 자, 여기는 이제 징크 브랜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데, 그러니까 얘가 큰 게 이제 갈륨이면 아스나이드, 가장 인접한 4개가 아스나이드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징크 브랜드 구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